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미경의 마흔 수업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비교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비관하고 속상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미경 님께서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거나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삶에도 그 사람만의 밑바닥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여자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일까? 한창 결혼할 30대일까? 이전에는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놀던 또래 친구들이 결혼으로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순식간에 지상 15층에서 지하층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비교인 줄 알면서도 30대 때는 이상하게 비교의 늪에 자꾸 빠진다. 누구랑 결혼했나? 어떤 집안과 결혼했나? 집은 자가인가 전세인가? 나보다 잘난 것 없던 친구가 부유한 부모를 둔 남자를 만나 신혼집을 강남 아파트로 장만하는 걸 보면 멀쩡히 잘만 살고 있던 내가 초라해지고 서름이 밀려온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 40대가 되면 어떨까? 이 나이쯤 되면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타인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래 엄마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저 집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차는 뭔지, 아이 사교육은 뭘 시키는지, 가족여행을 국내로 가는지 해외로 가는지, 심지어 남편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까지도요. 이 책을 쓰면서 만난 40대 기혼 여성들이 들려준 고민이다. 집, 차, 아이 사교육, 여행, 남편 외모. 속사정까지 알 순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로라도 서로의 등수를 매기고 나의 등수를 가늠해 본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든 날이 많다. 비교를 재해석하는 법.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이유 역시 마흔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30대에는 40대가 되면 삶이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을 거라 생각한다. 40대에는 인생 성적표가 평생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60이 되어보니 알겠다. 비교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였는지. 30대 때 나는 동창회에 나갔다 하면 화가 나서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랬단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은 항상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 나보다 돈 잘 버는 애,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간 애, 나보다 젊어 보이고 예쁜 애. 앞에서는 다들 웃었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렸다. 재미있는 건 3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모두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가 그렇게 짠하고 불쌍할 수가 없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몇 바퀴쯤 돌고 나면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살아보니 나와 남편, 부모님과 시댁, 아이까지 각자의 희노애락이 동시에 돌아간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이라 믿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이라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불행이 되기도 한다. 학창시절 수재라고 소문났던 친구 아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아직도 백수로 지낸다.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가 결혼식 때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친구는
시댁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도 빚을 갚느라 허덕인다.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늘 자랑하던 친구는 남편이 은퇴한 이후 각자 서울과 강원도에 떨어져 산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면 자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 실력을 내 실력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은퇴하고 산에 가는 친구들이 반이라서 부부 사이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다.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먹는 이야기를 한다. 너 요즘 건강식품 뭐 먹니? 이거 먹으면 좋아지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하며 건강을 챙기고 아프지 말자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준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픈 짐을 몇 개씩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안쓰러워 서로 진심으로 격려만 해준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동창회는 60대부터가 아닌가 싶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까지는 이런 이치가 잘 와닿지 않는다. 평생 지금처럼 살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희노애락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시기는 40대부터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망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한다. 아직 인생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본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의 대차대조표 보면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열등감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비교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하는 것과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인생에 지상이 있으면 지하도 있는 법이다. 가족이 4명이면 그들 중 누구는 꼭대기에 있고 누구는 밑바닥에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꼭대기만 들고 나오지 바닥은 잘 안 보여준다. 여기에 비교의 함정이 있다. 남의 꼭대기만 보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바닥은 자기만 한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대도 역시 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과 사건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비교는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밑바닥이 있다. 우리 회사에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임원이 있다. 내가 보기에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또래의 어느 전문가를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그 사람은 저랑 같은 나이에 어쩜 저렇게 많은 걸 이룬 거죠? 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무룩해진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너의 꼭대기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꼭대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부러워할걸? 그 대신 너도 너의 밑바닥을 알잖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듯이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밑바닥이 있어. 남의 꼭대기와 싸우지 말고 너의 밑바닥과 싸워. 내 것에 집중해. 이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저 높은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바닥과 싸웠을지가 보인다. 비교하는 감정이 들기는커녕 그가 이룬 결과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누구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숨은 노력을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만의 밑바닥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도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잘하는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10년 전, 5년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만큼 살아낸 나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존경하자. 다른 사람의 꼭대기를 향해 있던 시선이 나 자신으로 향하고 있다면,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따스히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스스로 내는 상처가 더 아프다. 나는 친구들보다 늦게 집을 샀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대출을 왕창 받아 겨우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집을 사기 전 어느 명절, 고향 증평에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다. 명절은 그야말로 비교 대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아닌가. 하필 막내 동생이 집을 샀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경아, 너는 그렇게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맞벌이도 하면서 왜 여적 집을 못 산겨? 그 말을 듣는데 성질이 확 났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이 나이 먹도록 왜 집도 못 샀지? 집 하나만 놓고 보면 나는 한참 뒤처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펴고 여태껏 집을 못 산 대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적었다. 강의 열심히 다님. 아이 셋 맡기느라 육아 도우미 비용 엄청 씀. 책 엄청 많이 삼. 자기계발에 투자함. 유명 강사가 되었음. 쓰다 나중에는 유치한 것도 적었다. 우리 집안에서 TV에 출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 쓰다 보니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내가 정말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차 싶었다. 아깐 왜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씩씩거렸지? 나는 집 대신 내가 이룬 것들 목록을 모조리 외워버리기로 했다. 누가 너는 여태 집도 안 사고 뭐 했니? 하고 훅 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로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내가 오랜 시간 해보니 아주 효과가 좋다. 비교는 상처의 힌트 같은 것이다. 남이 살짝 던진 힌트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다. 남이 준 상처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남이 던진 말을 받아 내가 나에게 번복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다. 맞아. 난 왜 여태 집이 없지?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지? 남이 던진 상처의 힌트가 내 하루를 망치고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무력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처의 힌트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순 없어도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다. 난 정말 대단해. 잘했어. 너 정말 잘 살아온 거야. 주문처럼 외우고 나 자신에게 들려줘야 나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부러운 마음은 딱 10분만. 요즘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셋을 키우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아직도 나에게는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50대 후반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을 향한 나의 부러움은 착한 소망이고 건강한 감정이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 지옥으로 몰고 갈 것인가, 성장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흔히들 부러우면 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질 때까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진짜 지는 것이다. 부러운 마음은 딱 10분만. 그 후로는 나도 해봐야지가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아직도 20, 30대 때처럼
남들과 비교하면서 질투, 자책, 우울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킬 기회로 삼을 것인가? 부러우면 이긴다. 내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이다. 당신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길 바란다.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훗날 누군가 나에게 2022년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도 2022년은 새벽 기상 챌린지의 해였어요 하고 흐뭇해하지 않을까? 2022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나는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 달에 14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새벽 기상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른바 514 챌린지가 그것. 혼자 일어나면 작심삼일이 될까 싶어 나와 함께 챌린지를 할 참가자들을 매달 모았다.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유튜브로 라이브 강의도 하고 서로 새벽 기상을 인증했는데 매일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라이브에 접속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는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우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 새벽 기상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꼭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야, 그거 며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졸리기만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뭘 하러 해. 너는 아침잠이 많아서 어차피 계속 하지도 못할 거잖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여도 모른다. 우리가 연습한 것은 새벽 기상이 아니라 매일 나를 일으키는 법이었다. 하루하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 따위는 듣지 말고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과 싸우라고 새벽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다음 날 참가자 한 분은 이런 글을 보내주셨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살아온 저는 여태껏 남들에게 내 인생을 헛값에 넘기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며 평생을 살아왔으니 나를 끌어내리는 누군가의 말에 스스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514 챌린지 참가자 대부분은 30에서 50대 여성이고 40대가 주축을 이뤘다. 40 정도 되면 듣기 싫은 얘기 따위는 싹 무시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잘만 싸울 것 같은데 현실은 역시 녹록지 않다. 사는 게 바쁘면 나와 대화하고 나를 쌓아올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것과 나를 하나하나 쌓아올리며 나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 내가 나를 스스로 쌓아올리지 않으면 남이 나를 쌓아올리게 된다. 오랜 시간 자신을 단단하게 쌓아올린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다. 수없이 거절하고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단번에 알아본다. 꼭 그런 사람에게만 함부로 참견하고 충고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럴 때 방어할 논리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쉽게 끌려다닌다. 어릴 때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지만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문제다.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상처받는 사람들. 몇 년 전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지은은 39세의 초등학교 교사다. 올해 40이 된 지은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녀는 엄마,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일하는 엄마 대신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 살림을 하고 동생을 돌봐야 했다. 형편이 어려우니 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간신히 졸업했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교사가 됐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 생활비며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은이 책임졌다. 이만하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이건만 엄마는 언제나 지은을 못마땅해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 비교하며 지은을 무시했던 엄마는
결국 이런 말로 딸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내 친구는 딸이 돈 벌어서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했다더라. 너는 돈 벌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니? 남들처럼 재테크라도 좀 하지. 그동안 뭐 했어? 내 딸이지만 정말 한심하다. 엄마는 딸에게 늘 그런 식이었다. 고맙다, 애쓴다고 말해주기는커녕 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지은은 그런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혼자서 자신과 동생을 키워온 엄마의 인생이 가여워 꾹꾹 참고만 있었다. 그러나 엄마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은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며 깊은 우울감을 느낀 지은은 결국 고민 끝에 가족을 떠나 독립했다. 그래도 생활비는 예전처럼 꼬박꼬박 보냈다. 다행히 혼자 지내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고 마침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매몰차게 반대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해. 아니면 직장이 좋거나. 그런데 내가 데려온 남자는 둘 다 없잖아. 40 다 돼서 이 결혼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니?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고생길에 들어선다고? 너 위에서 하는 말이니까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나 지은은 이미 알아버렸다. 이 말을 딸을 위해서가 아닌 엄마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걸. 엄마는 제가 돈 없는 남자와 결혼하면 예전처럼 생활비를 못 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딸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국 생활비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는 지은을 보니 내 마음도 아팠다. 저렇게 철없고 이기적인 엄마가 정말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많다.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감히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던지는 수많은 가짜 조언과 간섭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들을 가족 간에도 흔히 주고받는다. 맞벌이하는 아내가 직장 생활에 지쳐 회사를 쉬고 싶다고 말할 때 남편은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아깝다고 만류한다. 그러나 사실은 외벌이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다. 남편이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내는 관절도 안 좋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말린다. 그러나 사실 남편이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게 싫은 것이다. 자전거를 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더 보탤 수 있으니까. 실적을 두고 경쟁하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너를 위한 충고를 가장해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가져가 이용하려고 한다. 이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계속 주변 사람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때는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어내릴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나이나 직급, 사회적 경험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논리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단 우겨야 한다. 싫은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사춘기 아이들처럼 까칠하게 우겨도 된다. 사람들의 충고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디까지나 딱 그 사람 수준의 조언이다.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나에게 첫 번째 조언자가 되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하자.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감히 누구도 끼어들게 두지 말자. 10년이 걸려도 내 속도대로 나답게 가겠다고 결심하자. 그래야 나다운 인생을 만드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대신 입으로만 우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지속하자. 하다 말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간섭할 명분을 주면 안 된다.
특히 나와 한 집에 사는 가족은 꾸준함으로 포기시키는 게 가장 좋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룬 게 보잘것없을 것이다.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있다며 또다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건뎌야 한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강단과 확신이 필요한 일이다.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빨리 결과를 내는데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내 길을 가야 한다.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나답게 쌓아 올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는 제대로 싸워볼 때다. 40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어른으로서 나답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조금 까칠해도 좋으니 이제는 싫다고,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말해주자.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다.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더불어 읽다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무엇에게 싫은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라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까칠하게 우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편안한 밤 되세요.